진짜 오랜만에. 같이 뭘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자, 첫인사로 제가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박유라이뷰 음료 드셔도 되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게스트는 이제 거버넌스 함께 기획하고 있는 시롱님이십니다. 자, 네, 어제 첫 거버넌스 이제 메인 시롱님이 이제 기획하신 프로그램 라운드 테이블 했다고 들었고요. 그게 정확히 이름이 뭐죠? 그게 자본주의살이 예술가편. 자본주의 살이 예술가편. 네. 그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잠시 소개를. 그게 처음에 이제 기획을 한 게 저희가 포문 때 파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다은님이 그 작업실이나 이런 공간이 없는 예술가들이 과자로 이제 집 짓는 뭐 이런 걸 했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뭐 자기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고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뭐 게임 같은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해서 생각해보니까 주위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나 부동산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잘 모르고 예술가들이. 그쵸. 예술가들이 그런 정보가 좀 주어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뭐 부동산 특강 이렇게 하는 게 사실 그 맥락을 드러내기가 좀 힘들고 이게 어쨌든 청년예술청에서 사업으로 진행을 할 때 뭔가 맥락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러 가지 긴 특강 형태 그리고 앞에 라운드 테이블 들어가고 마지막에 라운드 테이블 들어가고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바로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기획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장기적으로. 그렇죠. 맥락을 만들어야 함. 그쵸. 그게 사실 우리의 이 청년예술청 안에서 네. 저는 이질적인 과제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맥락, 그러니까 저희가 시로님도 마찬가지지만 시각예술가 이제 창작자로서 네. 이제 시각에 반응하기.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약간 그 상황과 공간과 사람에 반응하기라는 어떤 그런 과제를 주축으로 수행하다가 맥락을 만들어야 함.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함. 언어로 정리할 때 그리고 대상을 특정해야 함. 이것들이 사업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킨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맥락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으면 특정 누구를 이제 대상하게 되었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첫 생각과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혹은 좋은 방향인지 혹은 아쉬운 점인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조금 궁금해요. 근데 처음에 지원을 했을 때 제가 청년예술청이 서울문화재단 예산을 가지고 거버넌스를 기용을 할 때 그 자기네 예산을 같이 나눠 쓰는 기획자를 모집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기획을 사실 예전에는 많이 했었죠. 단체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학생회도 오래 하고 그래서 기획의 경험이 많은데 그걸 안 한 지는 꽤 됐어요. 그리고 제가 아시다시피 이제 시각예술가로 활동을 한 게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기획을 이제 다시 하는 기분인데 제가 최근에 이제 느꼈던 거는 처음에 이제 제가 여기 지원을 했을 때 예술가들이 어쨌든 지금 하는 작업이 식물을 가지고 하는 작업인데 거기에 이제 깔려있는 생각들은 이 지구에 인간이 해를 끼치고 있구나. 그래서 인간인 게 되게 쪽팔리고 부끄럽고 뭔가 이것들을 갚을 수 있는 갚다는 게 이렇게 복수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지구에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 뭔가 이익이 되는 일을 좀 기획을 해서 하고 싶었어요. 시각예술의 작업도 거기에서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작업의 어떤 같은 연장선상에서 어떤 기획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것들을 좋은 기획으로 만들지만 나의 작업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것들을 풀어내고 싶었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저희가 미술 재료를 많이 쓰는데 굉장히 몸에 안 좋고 환경에도 유해한 이런 물질들을 많이 쓰는데 이거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없다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쓰는 미술 재료 저는 미술 시각예술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걸로 시작을 해서 다른 예술 분야에서도 어떤 폐기물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 리서치를 하고 싶었죠. 근데 들어왔는데 사실 주어진 시간과 예산이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 이
이 프로젝트는 혼자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저희 거버넌스 6명이 다 다른 기획의 어떤 소스들을 갖고 들어왔잖아요. 6개월 되는 시간 동안 제가 동료를 모집하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건 일찌감치 포기했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의식으로 넘어가서 아예 기획자의 마인드가 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청년예술청에서 바라는 게 청년예술가들에게 필요한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게 나의 역할이라고 좀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체에서 일할 때도 같은 마인드였거든요.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으냐도 중요한데 어쨌든 크게 바라봤을 때는 그 단체가 나아가는 방향에 맞춰서 사람들이 필요한 것에 맞춰서 그 사업을 구상하고 기획하는 걸 계속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여기로 들어온 것 같아요. 조건 반사 같은 느낌. 반응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뭘까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생각이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거든요. 사실 저는 경제적인 문제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작업실이나 이제 네. 시루님의 어떤 경제 네. 상황? 네. 어떤 지금 상황인가요? 뭐. 주거 공간은 안정적인데 그 어떻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그쵸. 네, 가지시게 됐나요? 저는 되게 가난한데 네. 이제 좋은 생활 동반자, 룸메이트, 하우스메이트를 만나서 얹혀 살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지지자를 만나서, 그러니까 저를 서포트 해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었던 거고, 그게 없었다면 아마 미술 자체를 시작하기 힘든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작업실은 따로 가지고 계시죠? 아니, 작업실은 집에 있어요. 월세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미술로 수입을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제가 과외를 하다가 어떤 거예요? 수학과에 2022년 1월에 그만둔 것 같아요. 최근까지 하셨네요. 네네. 그만둔 이유는 명확해요. 그러니까 작가로 올인하고 싶었고 전업 작가로 이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이제 1년을 버텨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기준이 월 100만 원이었거든요. 월 100만 원을 벌면 과외를 안 하겠다. 1월에 그만두고 그 뒤에 1년을 과외를 안 하고 살아보고 월 100만 원의 수입이 평균 나오면 그 뒤에도 과외를 안 해야지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월 90 정도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과외를 안 했어요. 100만 원이 안 됐잖아요. 네. 근데도 안 하셨나요? 거의 100만 원. 이 정도면 괜찮다. 살아볼 만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이 더 지나서 2024년이 됐는데 올해도 수입이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예술 연계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 뭐 강의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전업 작가로서 활동했을 때 벌어지는 돈이 기준이에요. 90만 원으로 일단 생계가 유지된다는 건 정말 좋은 반려인의 그쵸. 네, 환경이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 경로에 대해서, 그 동선에 대해서 이제 호문 때도 시로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학생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을 모으고 이 사람들의 모임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그러한 환경 속에 있으신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술 전업 작가로 오기까지의 동선들, 본인의 동선들? 경제학과 졸업하고. 아 정말요? 네. 경제학과 졸업하셨어요? 네. 근데 경제에 관심 없으시다고요? 그쵸. 경제 과목 올시. 정말요? 왜요? 그거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경제학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본주의 경제학을 기본으로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이윤 창출이 항상 최대 목표예요. 그래서 이윤 창출을 해치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해서 1번 노동조합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뭐야. 왜냐면 제가 학생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가치들의 충돌들이 계속 있었고 그래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경제학을 졸업하시고 네, 그리고 여성학과를 갔죠. 석사를 이제 여성학과를 가서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일을 했는데 단체가 어쨌든 소수자의 권리에 맞춰서 활동을 하는 단체여서 그게 좀 많이 소진이 됐던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 일을 했는데 인권단체마다 성격들이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단체에서는 그게 경력이 돼서 막 정치권에 진입하기도 하고 그 나름의 커리어가 되는 이런 과정들이 되기도 하는데 제가 일했던 단체는 그게 아니라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개인의 어떤 경력으로 절대 인정받을 수 없는 근데 일은 너무 빡세 그리고 경제적인 보상도 없는 거기에서 이제 열정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모여서 10년간 빡세게 일을 하고 과외를 하면서 이제 그쵸. 거기서 수입을 벌어들인 후에 근데 또 과외를 엄청 잘했어요. 제가 잘하신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돈을 많이 벌고 단체에서 일을 하고 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좀 많이 소진됐다고 아까 표현을 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언어로 싸우잖아요. 글과 이제 말로 정부 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단체나 그런 것들을 계속 대하는 이런 일들을 하니까 싸움을 너무 잘하게 돼요. 그래서 웬만한 다툼이나 분쟁이나 토론에서는 사실 자기 논리를 만들어서 싸워야 되는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논리를 이제 쌓아가는 이 과정들을 되게 오랫동안 거쳤을 거 아니에요. 싸움은 정말 자신 있다 막 이렇게 생각할 때쯤에 이 모든 게 되게 회의가 들더라고요. 그 인간이 가진 언어가 되게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언어로 누군가와 소통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다고 느꼈어요. 타인을 이해한다는 건 결국에는 오해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의 어떤 직접적인 우리가 텔레파시로 대화하지 않는 이상 그런 것들에 좀 많은 회의가 들고 힘들어서 그때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림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려왔거든요. 항상 뭐 작가를 할 만큼의 프로페셔널한 이런 작업들은 없었죠. 그냥 끄적끄적 정도였는데 그걸 하다가 이제 계속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창구들을 계속 찾았던 것 같고 그 시기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길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하고 싶은 거 하다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단을 내리고 대학원에 진학을 했죠. 회화과 회화과에 네. 때마침 또 좋은 서포터를 만나서 아니면 못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네. 예술 경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고 그것이 잘 쌓아지고 있나요? 혹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저는 지금까지는 너무 좋아요. 어려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작업을 하는 순간이 너무 좋고 그리고 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안 하거든요. 작년 한 10월부터 약간 번아웃이 와서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아예 작업을 안 해요. 인정을 받아야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잖아요. 네.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긴 해요. 이제 네. 지원 시스템은 사실 굉장히 많아졌고 그 어느 정도 이제 작가로서 성장한다. 내가 알려진다. 이 작품으로 소위 말해 뜬다. 혹은 이 작품이 팔린다. 라고 하는 그 주제어는 시로님한테 없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시로님이 아직 그 어려움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완성된 작품을 어떻게 기가 막혀 막 이러면서 뽑아낼 수는 없잖아요. 왜 없어요? 왜냐면 이건 마치 저기 멀리 있는 별을 향해 가는데 그 별에 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예술은 저기 멀리 있기 때문에 어차피 못 가요.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나의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은 그게 막 그렇게 힘들거나 이러지는 그러면 번아웃은 네. 되게 신체적인 거였나요? 아니면 그냥 몸이 안 좋은 거였나요? 아니면 이제 작업 활동에 의한 어떤 해였나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네. 몸이 안 좋은 게 사실 같이 오거든요. 이게 힘들면 몸이 같이 안 좋아지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졸업을 2022년 6월에 했는데 그 해에 나온 모든 공모를 다 썼어요.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졸업을 6월에 했는데 졸업하기 전 1월부터 12월까지 한 전시가 18개였거든요. 미쳤다. 그러니까 한 달에 막 많이 하면 전시 3개씩도 하고. 그럼 번아웃이 오지. 그쵸. 오더라고요. 그 공모를 쓰는 게 네. 예술가들한테는 굉장히 지옥이잖아요. 그쵸. 딱 지금 시기에 이제
이제 눈과 귀를 닫고 이제 글을 쓸 이제 모든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거의는 아니겠다. 갑자기 이제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겨울잠을 자면서 이제 글을 써야 되는데 그게 익숙한 건가요, 시로님한테는? 글 쓰는 게 네. 전혀 익숙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ADHD 그 판정받고 이제 글 쓰는 게 굉장히 힘든 사람이라는 걸 누군가가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뻤거든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 네. 엄청나게 힘든데 뭐 장점이 있다면 이제 단체에서 성명서 같은 걸 워낙 많이 써가지고 빨리 쓰긴 해요. 네. 힘듭니다. 글 쓰는 거.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군요. 그쵸. 시로님은 그러니까 시각 예술 세계가 사실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그거를 잠깐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식물을 그리는데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식물을 주로 그리고요.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건, 그러니까 제가 작업을 할 때 방식들이 작가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뭐 예를 들면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뭐 설치나 이제 미디어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계획을 짜고 이 계획에 맞게 이 작업들을 산출해내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작업을 해요. 근데 작업 방식에서 좋아하는 것만 하거든요. 싫은 거는 굳이 내가 왜 그려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리고 싶고 내가 그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걸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그 제가 이제 도시에서 살면서 그 가로수들을 보면서 그 아스팔트 위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서 있는 나무들이 되게 제가 느끼는 제 모습이랑 되게 닮아 있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낯설고 이질적인 곳에 그냥 나 여기 왜 내가 여기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오래전부터 좀 있었는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겨울에 이제 앙상하게 남아있는 가로수들을 이제 펜으로 그리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 작업들을 계속 지속을 하면서 왜 그런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식물들한테 느꼈던 그 공감을 시작으로 했는데 그 식물들한테 좀 미안했던 것 같아요. 식물들을 계속 그릴수록 뭔가 이걸 좀 미안함을 보상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펜으로 이제 촘촘하게 대형 작업으로 이것들을 그려내는데 이게 한 선 한 선 한 선, 그러니까 식물을 일단 찍고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그 식물들이 가진 선들이 있는데 그 선이 같은 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선들을 따라 그려요. 근데 물론 똑같이 그리진 않고 그 선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제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어떤 나무의 형상이나 그런 이미지로 이것들을 표현을 하고 그 선으로 이제 면들을 다 메꾸고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그어가는 이런 행동들이 어떤 사람들은 뭐 수행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제가 느꼈을 때는 내가 인간으로서 가진 어떤 미안함이나 죄책감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한지로 이렇게 내면의 방해 형태를 만들어서 얼마 전에 전시를 했는데 이렇게 내면으로 이 종이를 만들어서 이 그림들이 다 이어지잖아요. 나무의 형상들이. 그럼 나무가 가진 어떤 무한대 에너지나 그런 생명력 그 가운데 이제 사람이 들어갈 때는 그 구조물 아래로 몸을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구조물 안에서 그 식물들을 바라보면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겠지만 어쨌든 저는 거기서 그 갇힌 공간 속에 있는 그 관객들이 그 본인이 가진 한계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각하기를 바랬던 마음이에요. 저는 거버넌스 그 인터뷰할 때 당시 하루가 어떻게 되냐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혹시 시로님은 어떤 질문을 받으셨나요? 기억 안 나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나중에 심사 기준 보고 알았는데 질문의 맥락을 제가 하는 작업과 뭐 제가 지금 문제 의식을 가지고 거기에다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고 낸 거의 연관성.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기획을 위한 기획인지 거버넌스로 지원한 사람들이 실제로 삶에서 많이 깊이 고민을 하고 나온 주제인지 이것들을 판단하는 질문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식물이나 어떤 생태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 미술 재료의 어떤 위해성이나 이걸 가지고 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뭐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걸 물었을 때 그때 제주도에 가서 이제 농사 짓는 프로젝트를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심사위원분이 되게 잘 어울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네. 시로님이 처음에 생각했던 이제 거버넌스에서 하고 싶었던 기획 이 실현이 안 된 부분은 네. 행정적인 부분이 그쵸. 거의 다라고 할 수 있나요? 그쵸. 이를테면 가벼운 행정으로는 시작할 수 있는 게 없었나요? 이 동료를 같이 구해서 거기에 관심 있는 리서치 정도? 이 청년청 공간의 거버넌스로는 부족하다고 느끼신 건가요? 아니면 그 정도의 리서치는 이미 나와 있었고 그 리서치를 좀 심화시켜서 이거를 실제로 그 정도의 리서치가 어떤 거냐면 실제로 뭐 미술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미술 재료의 위해성에 관한 논문들이 나와 있어. 제가 리서치를 이제 청년예술청 들어와서 해봤더니 그 정도는 이제 어떤 단체에서 뭐 실행을 하고 이 정도는 있었는데 그럼 이거를 사업으로 가지고 갈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기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기간이 일단 네. 기간적인 부분이랑 행정적인 부분. 그쵸.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제가 이제 서포트를 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리서치를 아마 제가 주도해서 진행을 할 텐데 저희가 배정된 급여가 없잖아요. 회의비 정도만 지급이 되는데 제가 이 에너지를 여기에 쏟아부을 수 있을까? 회의비 정도만 받으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작업을 실현시키기 위한 지금 네. 계획서를 한번 그 대화로나마 약간 작성해 보면 이를테면 그런 리서치 자료들은 있으니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여기 안에서 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떤 정도의 기획비를 받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면 그러니까 어떠한 숫자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제가 실행을 하고 싶었던 방식은 각자의 그러니까 그 각 분야 뭐 연극, 미술, 음악 각 분야의 중심 연구원의 역할을 하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이분들이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저는 미술이니까 미술이면 어떤 미술 재료의 위해성을 실제로 느꼈던 경험했던 사람들을 직접 찾아서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한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해가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재료들의 회사를 방문하거나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런 재료들이 어떻게 생산이 되고 원료가 어떤 것이고 생산 과정에서 어떤 동물 실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혹은 인간에게 끼치는 안 좋은 것들에 대한 연구 자료 이런 것들을 좀 리서치를 실제로 해보고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다시 세미나를 하고 이 세미나 결과를 거쳐서 오픈 강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까지 여는 것까지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각 분야별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랑 어떤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떠한 작업으로 또 연결된다기보다는 이걸 많은 사람이 알리는 그쵸. 그 정도의 행동까지. 너무 그러니까 시각예술에서는 그 몸에 안 좋다는 얘기들을 다들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이거에 대한 정보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은 어쨌든 그 재료를 선택한 건 본인이잖아요. 네. 그거는 그만큼 이거에 대한 위해가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고 있다를 전달하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이 비슷한 질문을 면접 때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심사위원이 이거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요. 심사위원이 이 재료를 선택한 건 본인인데 비싼 재료는 해가 없다. 근데 싼 재료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가난하기 때문에 내 몸에 안 좋은 걸 알면서 이 재료를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걸 알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이거를 알리는 그 과정에서 이게 만약에 정말로 드러나는 게 싼 재료가 더 몸에 안 좋다는 게 만약에 밝혀지면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더 다른 조치들이 뒤이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게 어떤 뭐 재단이든 아니면 그걸 만든 회사든 네. 어떤
싸움을 잘하신다고 했잖아요. 시루님이 고요한 싸움의 시작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수련생활이 살짝 있거든요. 차분한데 어떤 저항의 낌새가 느껴진달까? 네. 이게 약간 근데 뭐 언어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냄새로 혹은 막 느낌으로 느껴지는 이것들이 작업으로 네. 말해줬을 때 훨씬 더 에너지나 네. 그런 걸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언어로서 우리가 이만큼 알게 되고 이런 것보다 네. 그게 더 훨씬 재밌지 않을까? 저는 사실 공연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제가 그 예술 쪽으로 진입하면서 제 모토가 불의를 보고 참자예요. 불을 보고 참자? 네. 정말요? 불의가 너무 많아. 어... 참지 않으면 예술을 할 수가 맞아 없구나. 맞아. 활동량을 왜 싫어해요? 그거 물어보실 거라고 에르님이 얘기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식물 작업을 하면서 이제 작가명을 지어야 되는데 이름이 너무 흔해서 거창한 의미를 담아서 짓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면 나는 되게 하찮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공기처럼 가벼운 의미로 이름을 지었는데 제가 대학 때 OT를 가는 버스에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나훈아 씨의 무시로를 불러가지고 시로가 됐죠. 아 그때부터 시로라고 약간 불렸구나. 네. 아, 사람들이 그냥 그 노래 때문에 지었는데 그 이름으로 네, 수십 년을 불려오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 노래를 그냥 때마침 불렀고. 네. 그래서 풀네임은 무시로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네네. 무시로 씨.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시 이제 거버넌스로 넘어가서 어떤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거버넌스 멤버들이요.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거든요. 생각보다 정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최근에 많이 깨닫고 있어서 어떤 사람과 일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저희 이제 담당자분도 남궁태훈 씨잖아요. 사람이 너무 좋고 맞아. 그리고 일을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아 인성도 좋은데 일도 잘하네. 이런 감탄하고 있는 네, 거야. 진짜 맞아. 감탄감. 맞아. 저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모든 조직이 굴러가겠다. 맞아. 그래서 단체에서 무조건 그러니까 저 시민사회단체에서 일할 때 한 명만 있으면 단체가 굴러가는데 아 저 사람 한 명 데려오면 그냥 끝나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뭐 태윤 씨도 그렇고 저희 거버넌스 6명 모두 뭐 동등한 애정 정도는 아니지만 그 어떤 매력들 제가 좀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똑똑한 사람도 좋아하는데 다들 각자의 분야에서 되게 똘똘하게 이런 표현해도 되나? 그렇게 자기 일들을 잘 하고 계신 분들 만나서 저는 되게 좋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 그 전에는 이 공간 사용자셨나요? 네. 아 여기서 작업하시고. 아니요, 그냥 프로그램 할 때 참여 여러 번 했었어요. 거기에서 받은 어떤 인상이 있어서 거버넌스를 그쵸. 지원하신 거예요. 네네. 그 청년청에서 만든 기획들에 대한 인상과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 지원 활동까지 이어지게 된 네. 어떤 것들을 제가 나이가 좀 있는 상태에서 예술 쪽에 진입을 하고 원했던 건 그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커뮤니티에 진입이 가능했다면 대학원 안 갔을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제 학벌이라는 게 커뮤니티에 진입하기 가장 좋은 어떤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네트워킹이나 이런 거에 대한 열망이 되게 컸고 그것들을 좀 퀄리티 있게 그리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청년예술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주제들에 대한 것들을 사실 예술가들이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학교도 인원은 되게 많았지만 사회 문제나 이 청년 예술가들이 겪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다들 꺼려하고 그런 기회들이 없었는데 청년예술청에서 제가 오랫동안 같이 했던 거는 그 장애예술과 관련된 라운드 테이블을 한 3개월간 진행하고 그게 자료집으로 나왔는데 그런 식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청년 예술가들이 고민하고 이것들을 풀어내는 자리가 있다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러면 그 마지막 질문. 네. 그 네트워킹의 열망? 그것의 시발점? 이건 그냥 본능적인 건가요? 아니면 그신 안에 이제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저는 살면서 중요한 게 제가 그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어떤 환경에 내가 놓이는지가 나를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먼저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나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작가가 되고 싶으면 작가 커뮤니티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네트워킹이라는 이름의 어떤 거였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꼭 필요한 거죠. 네, 오늘 인터뷰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뭐 하시고 없습니다. 시로님의 오늘 라이브 인터뷰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